명자 씨가 떠나자마자 전 집을 팔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동안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위 민준이 갑자기 우라통을 터뜨리더군요. 대출은 누가 갚으라는 거예요. 이 늙은이. 자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그의 얼굴이 붉어지며 평소 온화한 표정은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차를 타던 손가락이 이제는 제 코앞을 겨누고 있었죠. 10분 전만 해도 그는 제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니 외로우실 텐데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큰 집을 혼자 쓰시긴 힘드실 텐데, 하지만 제가 집을 이미 팔았다는 말을 듣자 그 익숙한 얼굴은 낯설게 일그러졌습니다. 30년 대출에 아직 22년이나 남았어요. 매달 180만 원씩.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쥐고 몸을 부르르 떨며 서 있는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자씨 장례식에서 친아들보다 더 울며 어깨를 감싸던 그 남자가 다버지, 이제 제가 아드님이에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 필요가 이런 것이었군요. 명자씨는 너무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까지 주방에서 만두를 빚으며 오늘은 특별히 많이 싸놓을게 하던 그녀가 신문을 보던 제 귀에 쿵소리가 들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주방에 들어서니 그녀는 도마뱀을 쥔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급성 뇌경색이라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반려자가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민주는 병원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친딸 나영보다도 빨랐죠. 병원 복도에서 밤새 저와 함께 앉아있던 그는 계속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엄마는 고통 없이 편히 가셨잖아요.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민준이 묘지 선택부터 화환 주문까지 모든 걸 꼼꼼히 챙겼죠. 며칠 동안 그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고, 나영마저 엄마가 가셨지만 민준 덕분에 든든해요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민준과 나영은 결혼 8년 차입니다. 명자씨가 입원했을 땐 퇴근 길마다 병원에 들르던 그였죠. 친아들보다 더 세심하게 돌봐주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버지, 이제 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무슨 일이든 망설이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장례식 후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명자씨가 떠난 첫 달, 민주는 거의 매일 찾아왔습니다. 나영과 함께 오기도, 혼자 오기도 하며 집안일을 도와주고 식사도 함께 했죠. 아버지, 이렇게 넓은 집에 혼자 계시니 너무 쓸쓸하실 것 같아요. 그는 설거지를 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제가 고개를 저으니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왜 불편하시겠어요? 아버지는 이제 제 아버지잖아요. 혼자 두고 못 내버리겠어요. 그 말이 마음은 따뜻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저와 명자씨의 신혼집입니다. 모든 구석에 추억이 스며 있죠. 외로움은 있지만 차마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가 집에 올 때마다 시선이 집안을 서성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값비싼 가구나 장식품을 볼 때면 눈빛이 변하던 게 떠오르네요. 명자씨가 떠난 지 2달째.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나는 죽은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이건 아내가 몰래 모은 용돈으로 80만 원이 넘게 쌓여 있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아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통장 사이로 끼워진 메모지에는 아내의 흙인 필체가 남아 있었다. 여보, 이건 우리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은 거야? 이제 내가 먼저 가게 되었지만 이 돈 받아서 마음껏 쓰세요. 자신에게 너무 참지 말고요. 이 글을 읽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오래도록 흐르고 말았다. 아내는 내 남은 인생을 위해 이 돈을 남겨둔 것이 분명했다. 이제 문득 생활 환경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집은 추억으로 가득했지만 매일 그 기억들을 마주하는 건 너무나 힘들었다. 게다가 넓은 집은 홀로 지내기엔 적막함만 가득했다. 고향에 있는 양로원이 생각났다. 환경도 좋고 동년배들도 많아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좋을 것 같았다. 이나영에게 이 생각을 말하자 그녀는 망설이는 듯했다. 아버지,
정말 결정하신 건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이미 마음 정했단다. 이 집은 나에게 너무 크고 모든 곳이 추억뿐이야.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려고.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버지 뜻이라면 존중할게요. 하지만 불편하시면 언제든 돌아오세요. 딸의 이해심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김민준에게는 집을 팔고 나서 알리려고 했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매물이 나갔다. 시내 오래된 주택이지만 위치가 좋아서인지 5억 원이라는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이 성사되었다. 처리 과정도 순조로웠다. 이 돈과 아내가 남긴 예금으로 고향 양로원 근처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고 남은 금액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사 당일 수십 년을 함께한 집을 바라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아쉽지만 이게 옳은 선택이란 걸 알고 있었다. 추억 속에 갇혀 살 순 없는 법이었다. 이나영이 정리하는 걸 도우러 왔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련이 가득했다. 정말 돌아올 생각 없으세요? 괜찮을 거야. 양로원 시설도 좋고 내 몸은 내가 잘 챙길게. 그럼 김민준 형은 아시나요? 아직 말 안 했단다. 새 집에 정착한 후 직접 알리려고. 이나영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짐을 마무리하던 그때 김민준이 달려왔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상자로 가득 찬 거실을 보며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고향으로 이사 가려고. 양로원 근처로 말이야. 갑자기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널 잘해준 건 알아. 그냥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럼 집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긴장에 휩싸였다. 이미 팔았어. 지난달에 계약했는데 이제야 절차가 끝났지. 순간 그의 얼굴색이 창백해졌다. 팔았다고요. 언제?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민준이 입을 벌렸다가 말을 잇지 못했다.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민준아, 왜 그래?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아. 아무렇지 않아. 민준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으나 그 표정은 울음보다도 초라해 보였다. 나영이 옆에서 복잡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분위기가 이상한데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 집 한 건 왜 우리랑 상의도 안 하셨어요? 민준이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다. 내 사적인 일인데 상의할 필요까지야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대답했다. 민준의 표정이 점차 일그러졌다. 거실을 오가며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초조함을 드러냈다. 제발 이사 가지 마세요. 민준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외쳤다. 왜? 내가 혼란스러워했다. 민준은 벽 쪽 서류장으로 달려가 광적으로 무언가를 뒤지기 시작했다. 서류들이 산산이 흩어지며 그의 동작은 점점 더 격해졌다.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나영이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손톱이 살속까지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이상했다. 나영아, 너도 뭔가 알고 있지? 내가 묻자 딸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가에 맺힌 복잡한 감정이 역력했다. 민준이 마침내 서류 한 부를 찾아내더니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의 목소리가 극도로 흔들렸다. 내가 받아보려는 순간 민준은 서류를 품에 끌어안았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의 외침에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다. 이 집을 은행에 맡기고 3억을 빌리셨잖아요. 민준의 고함 소리가 방을 뒤흔들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내가 중얼거리자 민준은 조소를 뱉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확실히 적혀 있어요. 그가 바닥에 서류를 내던졌다. 계약서를 주워들자 3억 대출 내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손가락이 저릴 정도로 충격이 밀려왔다. 아버지, 정말 왜 이러세요? 나영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실망감이 가슴을 후벼 팠다. 나영아. 정말 모르는 일이야. 내가 애절하게 변명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었다. 제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내 자신도 이 설명이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김민준이 갑자기 달려와 제 옷깃을 잡아채더니 땅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모르겠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예요. 이 대출을 20년 동안 매달 360만 원씩 갚아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분노에 찬 야수처럼 저를 산채로 뜯어버릴 듯 위협했습니다. 저는 허약한 몸으로 버둥거렸지만 김민준의 힘에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민준, 일단 진정해. 분명 오해가 있는 거야?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오해라니. 장난치세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사 가려고 집을 판 건 다 빚 떠넘기려는 속션이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죠? 전혀 그런 게 아니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집이 담보로 잡혔는지 몰랐어. 그냥 환경 바꿔 살려고 했을 뿐이야. 환경을 바꾼다고? 김민준이 비웃었습니다. 멋대로 도망치고 이 난장판을 우리에게 떠넘기다니. 이 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 있죠? 그때 나영이 와서 김민준을 말렸습니다. 민준, 일단 진정해. 이미 일어난 일인데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녀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언제 그 계약서에 서명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누가 속이지 않았나요? 머릿속이 복잡한 가운데 문득 김민준이 명자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주 집에 와서 서류 정리한다며 서명을 요구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준 너야. 그때 내가 서류 정리한다고 서명하게 했잖아. 제가 외쳤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허튼 소리. 제가 어떻게 그런 계약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일부러 속여서 명자 할머니 돌아가신 뒤 집을 차지하려 했어. 제가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소리치자 나영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준, 왜 이러는 거야? 우리는 널 가족처럼 대해왔는데. 김민준이 잠시 침묵하다가 비웃었습니다. 다 돈 때문이야. 너희 집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 몰랐어? 이제 명자 할머니도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내 몫을 받아야지. 이 배신자야. 제가 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대해줬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정성. 그게 밥 먹여주나? 그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법적 효력 있는 계약서니까 안 갚으면 법정에서 보자고. 갑자기 경찰들이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김민준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가 허둥대며 이게 무슨 오해요? 라고 발뺌했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 그가 저를 노려보며 기억해라. 이 늙은이. 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경찰이 그를 데려가자 방 안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소파에 앉은 나영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혀 예상 못했어요. 민준이 그런 사람일 줄은. 목소리가 떨리며 나영이 말했다. 나가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아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나영, 이제 슬퍼하지 마.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야.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더는 그의 협박에 시달릴 필요 없어. 그런데 이 대출은 어쩌죠? 나영이 고개를 들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우리가 갚아야 하나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을 이었다. 나영아, 걱정하지 마. 이 대출은 갚을 필요 없어. 김민준이 속여서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거니까 법원에 소송을 걸어 계약 무효를 요청할 수 있어. 게다가 우리 집도 팔았고 명자가 남겨준 예금과 합치면 편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으니. 나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말씀 맞아요. 그 나쁜 놈이 승리하는 걸 보면 안 되겠죠.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하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영아, 걱정하지 말 거라. 우리에겐 서로가 있고 명자가 남겨준 사랑이 있잖아. 요양원에 가면 동년배들도 많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하늘에서 명자도 우리를 지켜보며 축복해줄 거라고 믿어. 내 말을 들은 나영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아버지, 그럴게요. 요양원에 가서 새 삶을 시작해요. 며칠 후, 우리는 추억과 아픔이 서린 집을 떠나 짐을 꾸렸다.
요양원 행차량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명자는 떠났고 사위는 우리를 배신했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나영과의 미래가 사랑과 용기, 새로운 시작의 결심으로 반드시 밝을 거라 믿었다. 요양원은 녹음이 우거지고 새소리가 가득한 좋은 환경이었다. 직원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방을 배정받았는데 작지만 아늑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요양원 생활에서 나영과 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함께 수다도 떨고 바둑도 두며 산책하는 일상이 충만한 행복을 주었다. 가끔 과거가 떠올랐지만 그 고통은 서서히 희미해져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워졌다. 김민주는 후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더군다. 나영과 상의 끝에 기회를 주기로 했고 개과천선을 다짐하라는 답장을 보냈다. 세월이 흘러 몇 년이 지났다. 요양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우리 신체는 여전히 건강했다. 밤마다 하늘을 보면 명자의 온화한 미소가 비치는 것 같았다. 그녀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사랑과 서로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